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온라인 캠퍼스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 12기 국제통상학과 윤선아띠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인하아띠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인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인하대학교에는 어떠한 전공들이 있고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어떠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및 퀴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인하아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윤선아띠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때 아띠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인하를 위해 함께한, 인하를 위해 함께할 인하인의 아름다운 띠.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인하아띠입니다. 네, 인하아띠는 예비 인하인과 인하인의 아름다운 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하아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일 대학생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실제 대학생처럼 전공 수업도 들어보고 학식도 먹어보고 캠퍼스도 누빌 수 있는 체험입니다. 또한 코엑스 입시 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고 있고요. 여러 학교 행사 의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홍보 모델로서의 기회도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 속 빨간 머리를 하고 계신 남성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프로듀스 101의 뉴이스트 황민현 님입니다. 황민현 님도 저희 인하대학교 학교 홍보 모델로서 활동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하대학교의 인하는 과연 무엇을 줄인 말일까요? 몇몇 친구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인천 하와이를 줄인 말이죠. 인하대학교의 탄생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박사님의 발의로 인하공과대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하와이 교민분들이 정성 어린 성금을 모아주시고 인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어서 인천의 인, 하와이의 하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인하대학교의 자랑 중 하나는 바로 취업률인데요. 무려 69.1%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고 수도권 상위 15개대 기준 8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대기업부터 국가 지자체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인하대학교 취업률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인하대학교 용현 캠퍼스인데요. 인하대학교 캠퍼스가 송도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송도에 있는 캠퍼스의 이름은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이곳에서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현장 맞춤형 수업과 산학융합 R&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또 다양한 계열에서 인하를 빛내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SK-EMS, 삼성전자, 나사 등 다양한 곳에서 인하대학교 선배님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약, 자동차, 화학, 방송, 영화 계열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인하를 빛내주고 계신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엑소의 수우님과 찬열님,
김구라 김동현 부자도 인하대학교 학생이셨습니다. 이렇게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인하대학교에는 어떠한 전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공과대학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시작을 함께 했던 만큼 정말 다양한 학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계산업계열, 화학생명계열, 건축토목계열, IT 계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공학과가 공과대학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 전반에 걸쳐진 기초 학문을 주로 다루고 있는 단과대학입니다. 경영대학입니다. 경영대학에 4가지 학과 중 조금 생소한 학과가 있지 않나요? 아태물류학부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구점에 가서 공책을 사러 문구점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공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문구점까지 도착했을까요? 아마 최초 생산지인 공장에서 공책이 만들어지고 비행기나 트럭처럼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문구점까지 도착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구점에서 그 공책을 사게 되면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들 손 안에 공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가 바로 아태물류학부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물류학부가 아닌 아태물류학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을 줄인 말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물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태물류학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다음은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은 사회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단과대학입니다. 문과대학입니다. 여러분, 문과대학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갖고 있는 학과가 있지 않나요? 다들 찾으셨죠? 네, 맞아요. 바로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인데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바타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그러면 아바타라는 영화를 활용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부분은 아바타라는 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화 경영은 아바타의 예고편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또 마케팅과 브랜딩까지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에는 총 6개의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체육대학입니다. 예술체육대학에는 조형예술학과, 디자인융합학과, 스포츠과학과, 연극영화학과, 의류디자인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입니다. 여러분, 인하대병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대병원이 있어서 두 학과 모두 취업과 현장 실습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창의적인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는 단과대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에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입니다. 1학년 때 자유롭게 수업을 들으며 전공에 대해서 탐색한 후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2학년 진입 시 인문, 자연, 예체능 구분 없이 가능하고 전공 선택권 역시 완전 보장해주고 있어요. 단, 의과대학,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이 학과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학생들은 과연 어떠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대학교는 학문의 장, 인하대만의 혜택은 인하대학교의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휴게 공간과 학습 라운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문과대학의 아름 라운지, 학생회관 디자인 팩토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라운지, 경영대학 사회과학 라운지, 구호관의 인천공항 물류 라운지, 월천 라운지, 해동 꿈지니어 라운지, 정서학술 정보관 라운지, 스터디 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험 기간에 라운지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하는 분위기라 덕분에 저도 A뿔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부분은 교환학생에 관심 있는 친구들의 귀가 쫑긋해질 것 같은데요. 인하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자매 대학이 무려 389개나 돼요. 아시아권을 넘어 미주권과 유럽권까지 정말 다양하죠. 또 보시면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이처럼 굉장히 다양하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 연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환학생처럼 한 학기 이상의 파견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2주에서 4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직접 공부도 하고 현지 문화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인하대학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도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IUT 타슈켄트 인하대학교는 2014년에 개교하였고요.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졸업생의 약 90%가 IT 기업 및 정부 기관으로 취업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곳은 바로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의 지붕은 학사모를 본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붕이 굴곡진 것이 꼭 학사모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또한 소장 도서가 165만 권이라고 해요. 165만 권이라고 하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 여러분 실감이 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165만 권을 세로로 높이 쌓았을 때 63빌딩 330채를 쌓아 올린 것과 맞먹는 높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다음은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장했어요. 바로 500억입니다. 이 500억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1년간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액수입니다. 인하대학교는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도 인하대학교에 오셔서 장학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TV로 보는 인하대학교의 모습. 인하대학교의 예쁜 캠퍼스가 실제 촬영지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비밀의 숲은 정서학술정보관과 공간에서 촬영을 하였고요. 또 런닝맨도 정서학술정보관에서 촬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L 코리아도 정서학술정보관에서 촬영을 진행했네요. 여러분,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인하대학교의 예쁜 캠퍼스가 정말 잘 담겨있는 드라마예요. 임경호, 이호관 전경, 대운동장까지 인하대학교 곳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빠 본색에서 김구라 김동현 부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5호관 앞에서 촬영되기도 했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인하대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정보. 통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인하대학교 기숙사는 제1, 2, 3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27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원의 약 절반을 신입생으로 배정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에 오면 꼭 즐겨야 할 것은 바로 축제죠. 인하대학교의 축제의 이름은 바로 대동제입니다. 이 많은 인파는 대체 누구를 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걸까요? 바로 트와이스, 노라조,
볼빨간 사춘기, 위너, 싸이까지 쟁쟁한 라인업의 연예인분들을 보기 위해 모였네요. 뿐만 아니라 푸드트럭과 예쁜 포토존까지 있으니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겠네요. 혁신도시 인천, 그 길을 이끄는 인하.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의 중심에는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접근성 또한 아주 좋은데요. 인하대학교 정문과 인하대역까지 제 5분도 걸리지 않고요. 인하대역은 수인 분단선으로 1호선, 2호선, 4호선까지 연결되어 있어 어디든 갈 수 있죠. 네, 이렇게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퀴즈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채팅을 통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친구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천 하와이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정답 공개할게요. 하와이 교민분들이 성금을 모아 인천에 학교를 건설하는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하대학교에는 물류 특성화 학과가 운영 중인데 해당 학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시아 태평양의 준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태 물리학부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학사모를 본떠 지은 인하대학교의 대표적인 건물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인하대학교 도서관이었고요. 소장 도서가 165만 권이나 됐습니다. 바로 정서학술정보관이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하아띠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인하인의 아름다운 띠입니다. 네, 맞아요. 인하아띠는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까지 정말 다양한 SNS를 통해서 인하대학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비 인하인들을 위한 정보들도 가득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세세한 전형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입학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 윤선 아띠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훗날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캠퍼스를 누비는 날이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면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인하대 학교 화학공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전공멘토단 19학번 이윤지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인하대학교 소개, 학과 및 커리큘럼 소개, 졸업 후 진로, 대학생활, 기타 안내, Q&A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서 인하띠 분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대학교란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자가 합쳐져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위치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바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올 수도 있고요. 주안역이나 수인선, 인하대역을 이용하여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명소 중에는 인경호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인덕이라는 오리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벚꽃이 아름다운 하이데거스, 공명 현상을 이용한 울림돌, 인하대학교의 상징인 비룡탑과 궁합나무 등이 있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은 위층은 여러분들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지하에는 열람실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여러분이 화학공학과로 입학을 하셔서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를 복수전공하셨다고 하면 복수전공의 경우 졸업하실 때 화학공학과 졸업장 따로, 컴퓨터공학과 졸업장이 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전공의 경우 복수전공에 비해 듣는 학점수가 줄어들지만 똑같이 힘들게 공부를 하였어요. 하지만 화학공학과 전공 졸업장 안에 컴퓨터공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였음이라고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는 핫한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부를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서 반도체 혹은 배터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화학공학과를 전공하면서 2차 전지 혹은 반도체를 복수 전공하며 여러분이 관련된 실험을 직접 진행하고 설계를 해보고 관련된 그래프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또 관련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도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혹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신다면 미리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과대학은 기초과학을 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실생활에 응용하여 실현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의 경우 화학적 지식 자체를 더 깊게 공부하는 반면 화학공학은 화학 지식을 토대로 수학과 물리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에 들어오시면 반도체, 소재, 촉매, 석유, 에너지, 합성, 탄소, 고분자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기 및 유기재료 공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무기화학이란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금속 재료를 다루는 화학 반응으로 흔히 재료과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반도체 공정도 배우실 수 있고 혹은 이 금속의 표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결정성을 갖고 있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기화학의 경우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이 어떤 시료와 반응하여 어떤 용매하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정을 배운 후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합성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는데요. 석유 플랜트라는 회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정밀화학을 통해 이것을 분리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내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플라스틱을 합성해낸다든지 섬유를 합성해내는 등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분리공정 및 바이오 소재의 경우 필요한 물질을 분리해내거나 이러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여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의 사실 꽃은 정유 및 석유화학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유 및 석유화학은 흔히 말하는 SO,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기름과 관련된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회사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것은 이러한 공정 플로우를 그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공정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조건을 변화를 가해주면서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여기에 사용되는 반응으로는 비점에 따라서 우리가 증류탑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분리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분리된 물질로 타이어, 플라스틱, 섬유, 식품, 의약품 등등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응 자체도 이해해야 하고 환경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과목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전지나 배터리와 관련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 등을 이용하여 어떻게 반응을 일으켜야 하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8대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분야도 배우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배터리 역시 어떤 전기화학적 메커니즘을 갖고 반응이 일어나고 현재 어떠한 연구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교육과정에 따라 듣게 되어 있는데요. 1학년 때는 기본 교양인 수학, 화학, 물리, 화학실험, 물리실험, 화공 매트의 기초, 화학공학 인문설계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1학년 때 유일하게 전공 과목인 수업이 화학공학 인문설계인데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주제가 주어지는데 그 주제에 대해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직접 성공을 시켜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진 팀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수업입니다. 2학년 때는 유기화학, 물리화학, 학원계산, 유체유동 등의 기초 전공 과목을 배웁니다. 유기화학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배우고, 물리화학의 경우 연력학 법칙과 수직들을 기반으로 이 반응이 정말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양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원계산의 경우 화학공학의 시초가 미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 킬로그램, 섭씨도가 아닌 피트, 파운드, 화씨도로 바꾸는 등의 단위 변화를 배울 수 있는 과목이고요. 유체유동의 경우 기체와 액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공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은 3학년 때 심화 전공을 배우게 되는데요. 앞에서 배운 2학년 때의 기초 전공 지식이 부족하다면 3학년 때 연력학, 물질 전달, 화학반응공학을 배움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공학 실험, 공업화학 실험과 같은 연구실에 직접 가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초에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실험을 습득하는 능력도 빨라질 것이고 보고서를 작성함에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4학년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에 따라 전공이 달라지는데요. 내가 정말 뚜렷하게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지 정하셨으면 그거에 맞는 수업을 결정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쪽을 희망하시면 에너지공학과 전기화학공학을 수강하시고, 반도체를 희망하시면 반도체 공정공학과 공정해석 및 설계 또는 반도체 개론 수업을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의 경우 고분자 화학과 공정해석 및 설계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4학년 과목은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교육 이수 과정을 거쳐 오시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도라는 아비규를 이수하게 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경우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들으면 이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취업할 때 이력서 상에 공학교육을 인증하였는지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그곳에 한 줄을 더 기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프로그램에는 산업시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업시찰의 경우 졸업생분들이나 교수님들의 지인분들이 계신 회사로 가서 1박 2일 동안 그 산업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현직자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선배들의 이야기와 교수님들과 더 친밀감 있게 대화를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졸업생 및 전문가 초빙 학부 세미나 역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의 경우 사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는 4년 동안 12번의 세미나를 들어야 여러분이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경우 졸업생이나 전문가들이 오셔서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그분들이 종사하시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회사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엔지니어링, 석유화학 회사 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세미나를 하러 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취업 준비할 때 정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대학원생분들이라면 자기의 연구 분야와 맞는 주제에 대해서 더 딥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역시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학공학과는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진로 분야 역시 다양한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전자재료 회사, 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를 담당하는 에너지 계열, 공정 개발 및 설계, 공정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정유 석유화학 회사, 소재 회사, 바이오 및 제약 회사 등이 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회사로는 GS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SK 인천 석유화학 같은 정말 기름을 다루는 정유 회사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정유 외에 다른 물질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합성해서 이용하는 석유 회사에는 LG화학, 포스코케미칼,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등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의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 취업을 이쪽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이러한 그림과 같은 공정 플로우를 파악하고 그려서 어떤 오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SK온, LG화학에서는 양극재를 담당하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 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제약 회사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LG생활건강, SK바이오팜,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회사인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 사실 화학공학과의 경우 공기업의 TO가 적지만 공기업에도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외에도 화학 관련 기업체 연구소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 요즘은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서 석사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 입학하시면 대학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동기 혹은 선배들과의 친밀감을 쉽게 쌓을 수 있는 것은 화학공학과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에는 소모임이 총 7개가 있는데요. 먼저 농구 동아리인 버저비터, 축구 동아리인 라디칼, 야구 동아리인 레드드래곤이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좋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운동에 관심이 없는데도 들어가서 선배님들 혹은 동기들과 함께 친목을 쌓기 위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매니저의 역할을 담당해서 모든 여학생이 매니저가 돼서 함께 친목을 쌓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소모임이 싫으신 경우에는 풍물패인 쇠뚜기, 학술 동아리인 에이스, 봉사 동아리인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쇠뚜기와 징검다리는 생명공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6개가 모두 내 취향과 맞지 않거나 그냥 더 다른 소모임은 없을까 했을 때 사실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소모임이 학생회입니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소모임은 여러 기획하는 과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획부, 회의 결과를 대자보에 적어 알리는 선편부, 분위기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문화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입학하신 후에 동기들과 함께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투표 수를 얻은 디자인으로 채택되어 제작됩니다. 인하대학교는 총 2번의 축제가 열리는데요. 5월에 개최되는 대동제에는
가수분들 그리고 다양한 행사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10월에 열리는 비룡체전의 경우 체육대회와 함께 열립니다. 체육대회에는 축구 종목과 그 롤이라는 e스포츠 대회까지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드릴 사항으로는 화학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목 개요, 전공 세부 내역, 교육과정 등의 정보를 탭을 눌러서 여러분이 이러한 과목을 배우는 것을 알고 계시면 저는 이러이래 해서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뭐 지원을 했습니다라든지 혹은 이런 걸 배우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걸 해서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다든지 등의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면접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면접관으로 사실 화학공학과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여기 교수 소개 탭에 교수진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종합전형이 아니어서 면접을 보고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종합전형으로 들어와서 가장 많은 후기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이 너무 정색하고 계셔서 너무 긴장을 했다, 너무 무서웠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과의 교수님들이 20명 넘게 계시는데 여성분이 한 명밖에 안 계시고 다 남성분들이시고 교수님들은 여러분을 평가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색하고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교수 소개에 있는 교수진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인하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수시 전형 혹은 정시 전형 이런 입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은 아직 많이 남아도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꼭 입학처와의 카톡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인하대학교에는 입학 홍보대사인 안용이하고 인덕이가 있는데요. 안녕이하고 인덕이가 공식 유튜브와 공식 인스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수시 전형 방법 혹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컨텐츠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부터 질문 먼저 받을 건데 정말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사소한 거. 제가 먼저 공개적으로 하셔도 되고 개인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일단은 질문이 있나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분 정도 기다려서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다면 제가 그동안 전공 멘토단 다니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혹은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돼요. 일단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그냥 채팅창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먼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종합전형의 내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종합전형은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경우에는 높게는 1점 후반, 중후반대인 친구들도 있고 낮게는 4점 초중반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평균은 2점 초중반, 중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여러분이 입학하기 전에 뭐 자사고, 특목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화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내신이 낮더라도 여러분이 활동한 것을 내세워서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2명의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1학년 때 성적이 진짜 낮았어요. 거의 4점대에서 5점대 이 정도의 성적을 받았는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점점 상승 곡선을 그렸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마 평균을 내더라도 그렇게 좋은 내신은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상승 곡선을 그렸던 것과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친구여서 면접관 앞에서도 되게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친구는 교수님들이 면접장에서 친구가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친구가 그냥 아는 선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계속 그게 맞냐는 식으로 반증을 하셨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당당하게 계속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면접 끝나고 나와서 확인했는데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도 반대되는 내용을 말했지만 계속 자신감 있던 면접 태도 때문에 교수님들이 좋게 보셔서 이 친구도 면접을 통과해서 인하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교수님들 사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려는 자세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너무 긴장되거나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떨지 않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유지해서 면접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비에 관한 질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입학할 때는 여자가 30명, 남자가 80명 이랬어요. 그래서 한 좀 110명 정도가 입학을 했는데 요즘은 여학생들이 더 많아져서 다른 공과대학에 비해서 여자와 남자의 성비가 그래도 나름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기초학력평가라는 시스템을 거쳐서 입학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과목은 물리학, 수학, 영어 3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물리학을 보게 되실 텐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정말 쉽고 온라인으로 치는 시험이어서 시간만 제한되어 있거든요. 따로 감독하는 거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초만 알고 있으셔도 되고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수월하게 통과를 해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때 입학해서 물리학 수업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험을 페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물리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초물리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다른 친구들이 물리학 들을 때 기초물리 듣고 다음 학기에 물리학 2 듣고 물리학을 1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저 물리랑 수학 싫어서 화학공학과 왔어요.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화학공학과도 다른 학과에 비해 물리랑 수학 양이 적은 거지 거의 물리 99%에 화학 1%요 정도기 때문에 물리를 이제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오면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내용을 토대로 시험이 나오고 이것도 역시 그냥 기초 실력이 있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면 1학기 때 일반 수학이 아니라 기초 수학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토익 시험처럼 치게 되는데요. 리스닝 파트 따로, 리딩 파트 따로 시험을 치러서 그 시험을 토대로 1학년 때 듣는 영어 수업의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급반의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중급반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서 영어 성적 다 중급반에 맞추려고 했던
애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초급반에 가면 여러분이 중급반, 고급반에 비해 받을 수 있는 A 학점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그냥 입학 전이라고 대충 넘기실 게 아니라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꼭 기초학력평가도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들어와서 배우는 물리학과 화학의 내용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실 물리학 1, 물리학 2,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의 내용과 정말 동일해서 사실 들어와서 새로 배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중에 이미 그걸 배워서 온 친구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거여서 만약에 여기에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공대의 뜻이 있다 하면은 저는 물리나 화학 둘 중 물리는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정말 자신 없고 우리는 선택하는 인원도 적어서 내신도 안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내신을 토대로 여러분이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시보다는 여기 수시로 준비해서 대학교를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사실 여고를 나왔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국어 성적을 받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여고여서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들 국어는 아무리 어렵게 문제를 내도 한두 개 틀리면 거의 무조건 2등급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열심히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등급 포기하고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그 문학 작품의 주제 혹은 뭐 이게 내포하고 있는 뜻 이런 거 위주로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문제집 풀고 해서 그냥 얘는 2등급, 3등급을 목표로 잡자로 해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과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간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이 과목을 좋아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해서 노력을 해서 점수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도록만 공부를 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네, 내신 성적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과대학을 희망하게 되면 아마 과목별로 중요도가 다를 텐데 그것도 신경 써서 내신을 챙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생명공학과 진학을 꿈꿔서 모든 활동이 생명공학과와 관련된 활동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화학공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3학년 딱 수시원서 쓸 때 생명과학 2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걸로 계속 공부를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나랑 안 맞아서 이런 생각이 딱 그때 들어서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과목을 찾아서 화학공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활동 내용과 여러분이 꿈꾸는 진학학과가 맞으면 정말 편하게는 아니지만 준비했던 대로 대학 원서를 쓸 수 있겠지만 저처럼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내신 성적이거나 정말 내가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실력밖에 없어서 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놓으시면 후회할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중을 위해서 지금 꼭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신 공부할 때 다른 뭐 수학 같은 과목은 부교재나 선생님이 주신 그런 프린트물 그리고 수학 교과서를
정말 3번, 4번 정도 풀어서 빠르게 풀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문제집도 풀어서 많은 유형을 익히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실수하는 게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러분이 주어진 50분 시간 동안 많이 풀 수 있거든요. 저는 내신 시험 볼 때 거의 최소 2번 이상은 다시 풀어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공부할수록 더 시간이 단축돼서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꼭 많은 학습량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외에 다른 뭐 영어 과목 그리고 과탐 과목 역시 저는 정말 제가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복습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전날 배운 내용에 오늘 배운 내용 계속 이렇게 누적하는 식으로 복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시험 기간 때 다른 친구들이 이제 와서 개념 정리하거나 다시 외우고 있을 때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교재를 풀거나 뭐 다시 풀었던 거 또 푸는 식으로 해서 시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단축과 실수하지 않는 것 2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내신 성적을 받으셔서 꼭 원하는 학교, 학과에 진학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거 물어봐도 되기 때문에 개인 채팅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화학공학과가 정말 대형 학과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 동기가 110명 정도로 입학을 했는데 뭐 편입학 제도로 다시 입학하신 분들, 전과 제도로 화학공학과 오신 분들, 복수 전공, 부전공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하면 지금 제가 4학년인데 인원이 거의 160명 가까이로 늘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형 학과여서 저 고등학교 때 내신은 그 전체 그런 예체능 과목까지 합하면 1.5 몇이었고 국영수 사과만 합치면 1.3 1.2 몇이었고 국영수 과만 합치면 1.17, 1.17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학과여서 저는 처음 입학했을 때 되게 소수인 학과인 친구들이 모두가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가 부러웠는데 여러분도 대형 학과지만 입학하기 전부터 친구들 만나거나 선배들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입학 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입학 후에도 소모임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 그리고 화학공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중앙동아리라는 학교 자체에 있는 동아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기 때문에 입학하셔서 그런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내신 물어봐서 제 내신을 얘기해 드렸는데 제 동기 중엔 제가 제일 높았어요, 내신이. 제가 입학했을 때 교과 성적으로 내신 제일 낮았던 컷이 1.7이었어요. 교과는. 그리고 종합은 4점 중반이 제일 낮았던 컷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아는 친구에서 물어봤는데 자사고 출신이어서 화학 심화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입학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이
뚜렷한 진로를 희망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화학공학과 취업 잘 된다며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되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폭이 되게 넓어요. 취업의 폭이 되게 넓고 여러분 입학하시게 된다면 2차 전지나 복수 전공으로 더 심화해서 딥하게 실험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취업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면 정말 잘 될 거예요. 입학과 관련해서 내신 말고도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아까 뭐 물리를 하면 좋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물리가 진짜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막 입학한 친구들 중에 뭐 정시로 들어와서 물리랑 화학 아예 안 배우고 생명화학이랑 지구과학만 이렇게 배워서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게 물리랑 화학 배울 때 힘들어 했는데 사실 전공 과목 배울 때는 우리가 그런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배우시고 계신다면 그런 뭐 몰수 이런 거는 몰수만 알면 돼요. 몰롱도 계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반응해서 뭐 얼만큼 줄었고 막 남아있고 이런 걸 계산하는 것보다는 다시 전공 과목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전공에서의 다시 시작하면 똑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1학년 때만 조금 이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나요? 사실 제가 말을 한 내용 중에 절반은 입학 후의 얘기고 절반이 입학 전의 얘기인데 입학 후의 내용은 여러분이 입학한 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입학 전에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입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내가 뭐 화학공학과를 가야 할지 신소재를 가야 할지 고분자를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학과와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 고등학교 때 얘기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요? 어, 일단은 저는 아침잠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아침에 공부는 잘 안 했고 등교해서 수업 시간 끝나고 이제 밥 먹고부터 사실 순수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석식 야자 시간 저는 야자 시간이 6시부터였나? 7시부터였나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때부터 해서 야자 끝나고 독서실 가서 독서실에서도 공부를 해서 평균적으로는 거의 5시간, 6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학원 가는 날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했던 날도 있고, 그래서 주말에 최대한 그걸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 오늘 몇 시간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플래너를 작성을 해서, 아, 오늘 이 과목을 들었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오늘 이만큼 복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습하고 내가 머리에 넣는 시간으로 항상 거의 그렇게 네, 시간을 따로 세진 않고 오늘 이 계획은 다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너를 신소재랑 화공과랑 고민 중인데 진로가 확실하지 않으면 화공과가 더 낫겠죠? 어, 신소재공학과랑 화학공학과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신소재공학과는 반도체 쪽이랑 소재 쪽을 정말 다양하게 다루고 있긴 한데 어, 화학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뭐 신소재가 갈 수 있는 화학회사 혹은 반도체 회사 외에도 뭐 엔지니어링 쪽도 공정에 대한 얘기도 배웠기 때문에 공정 엔지니어링 쪽으로도 가실 수 있고 네, 폭이 조금 더 넓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나 반도체로 가고 싶어 하면은 사실 신소재로 가셔도 되고 화학공학과로 가셔도 되고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배터리도 고민되고 막 이래. 그러면 화공과에 오시면 둘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화공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로 정하셨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플래너를 적을 때 항상 어, 오늘 뭐 문제집 몇 쪽부터 몇 쪽 풀기도 있고 뭐 영어 지문 뭐부터 뭐 다 보기 이런 식으로 약간 해놨어요. 뭐 몇 단원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개념은 다 이해하고 끝내자. 배웠던 수업 내용 복습. 뭐 문제집 몇 쪽부터 몇 쪽.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더 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어? 해서 되게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만약에 플래너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을 추천드리고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플래너를 사용하면 사실 내가 무슨 공부를 언제 했기 때문에 얘를 또 다시 언제 보지? 이런 식으로 배치도 할 수 있거든요. 요일별로.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 플래너 쓰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할 양도 많고 뭐 수행평가라든지 다양하게 챙겨야 할 게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플래너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몇 시간부터 몇 시간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 이렇게 쓰는 거. 저는 그거 안 쓰고 주 캘린더 썼거든요. 위클리. 그래서 저는 그냥 요일별로 아, 나 이거 했지? 이런 식으로 보는 식으로 해서 이건 약간 사람의 성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는 되게 이렇게 누적하는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을 했는데 어, 모든 과목이 뭐 1등급, 2등급 받는 친구들은 다 전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고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친구들, 특정 과목만 1등급 받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을 봐도 그 친구들은 그 과목만큼은 부교재를 엄청 많이 풀고 문제집에 있는 다른 문제도 되게 많이 풀고 내용도 꾸준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등급을 받으려면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고 수행평가도 잘해야 되고 기말고사도 잘 봐야
결국에 여러분이 1등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공부 꾸준히 하다 보면 고3 때 여러분이 뭐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할 수도 있는데 큰 걱정 없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고1, 고2, 고3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수능 공부할 때 맨날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최저는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갖췄기 때문에 정말 내신 공부만 열심히 해도 수능에서 최저 등급 맞추는 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최저를 다 맞춰야 했어서 수능 공부도 했는데, 사실 9월, 10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최저 등급이 없는 친구들은 공부 안 하고 면접 준비만 하거나 뭐 자소서 여름방학에 써서 제출하고 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인 반이 많을 텐데 거기에 휩쓸리고 공부를 같이 안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수능을 이제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잘 보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거라서 여러분이 최저 등급이 있다면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계셔야 하고 저는 수능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는 최대한 그 국어 시간대에 국어 문제 풀 수 있게 하고 수학 시간대에 수학 문제 풀 수 있게 하고 영어 시간대에 영어 문제 풀 수 있게 하고 탐구 시간대에 탐구 문제 풀 수 있게 했거든요. 뭐 파이널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준비했는데 그렇게 시간 재고 그 시간대에 딱딱딱 해서 생체 리듬 맞춰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맞춰놓지 않고 내 맘대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점심 먹고 영어 문제 풀면 진짜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중도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국어도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 잘 안 읽히거든요, 지문이. 그래서 그런 거에 생체 리듬을 맞춰놔야 수능 시험이 어려워도 멘탈을 잘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실수를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방문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자소서 쓰면서 뭐 궁금한 점 혹은 면접에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어떻게 이런 거 아예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할 때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 도움도 좋지만 이제 직접 그 과정을 겪어서 그 학과에 입학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궁금했던 거를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거를 적어두고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꼭 잘 이용해서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거 진짜 사소한데 어떻게 물어봐? 이런 거 되게 전혀 없거든요. 내가 고민하는데 뭐가 사소해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면접에서 보통 어떤 질문들을 받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여러분의 생기부를 교수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여러분이 적혀 있는 활동을 직접 한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왜 했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거기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갈등은 없었는지, 뭐 누가 도와줬는지, 어디서 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번 참여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이 들어가는 질문들은 당연히 나오고요.
이게 끝났는데 뭐 시간이 남거나 교수님들이 따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이라 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교과 지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세요. 뭐 어떤 거를 예로 들어야 할까? 뭐 예를 들어 화학의 평형의 법칙이 있는데 뭐 화학 평형의 법칙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이런 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이렇게 다 답변을 하면 꼬리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공학과에 대한 면접을 볼 거면 일단 여러분이 생기부에 적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항상 질문을 예상해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화학 교과서 혹은 물리 교과서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이 입수한 과목 이렇게 관련된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 과목에 있는 지식들은 웬만한 거는 알고 계셔야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친구는 반도체에 대해서 물어본 교수님도 계셨어요. 반도체를 고등학교 때는 자세히 안 배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 정도 배우는 걸로만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반도체는 이런 것인데 P형 도핑과 N형 도핑을 통해서 뭐 이렇게 바꿔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이걸 답변을 하려면 물리원을 들어야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배운 화학 과목은 보통 다 배우실 것 같은데 화학 과목에 있는 그런 법칙들, 굵직굵직한 법칙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면접에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눠주는, 이거는 고등학교마다 다를 것 같은데, 보통 계속 입시 그 3학년 부장 선생님이 면접을 갔다 온 친구들에게 복기록 이런 걸 다 봤거든요. 면접 질문에 대한.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그걸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그걸 보고 면접을 준비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은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공유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의 면접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데 주어진다면 그 모의 면접 기회를 잘 활용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뭐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화학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거나 친구들이랑 서로 돌아가면서 봐주는 식으로 준비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면접 같은 분위기에서 면접을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이 약간 멘탈을 잡는 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고등학생 때도 반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힘들어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그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도움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내가 이 과목이 부족하면 멘토 멘티 프로그램 참여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 과목 담당하시는 선생님 붙잡고 계속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해결해서 그걸 보완을 한 다음에 시험을 치는 것과 안 치는 것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신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제 만약에 산출이 끝난 학년이 아직 없겠지만 이제 뭐 3-1을 바라보고 계신 친구들은 3-1 마저 열심히 해서 특히 3-1에 처음 시작을 하면 분위기가 엄청 애들이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다시 열심히 하는 애들만 열심히 해서 결국에 기말고사 잘 본 애들이 좋은 내신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다 포기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성적이 중간고사 때 잘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시면 정말 원서 쓸 때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을까요?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입학하고 나시면 학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는 선배나 친구들 혹은 뭐 교수님들이 계실 거고, 입학 전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나 뭐 학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최대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이용해서 정보를 얻고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어, 네,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고등학생 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일치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르다면 저는 잘하는 일을 선택할 사람인데,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하면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일을 주로 택해놓고 하고 싶은 일은 뭐 취미 이런 식으로 남겨둬서 제가 그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좋아하면서 즐길 수 있게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잘하는데 내가 이걸 싫어하는 일인 게 싫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원과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것을 배울 기회가 많이 진짜 없어요. 화장품은 진짜 하나도 안 배워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화장품 이제 2학년 전공 수업 딱 시작하면 교수님들이 물어보세요. 항상 수업에서. 뭐 화장품 진학 희망하는 친구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그때 교수님들이 그런 화장품과 관련된 취업 현황이 어떻고 너네가 여기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많이 알려주시는데, 이미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학원과에서 배우지 않아서 따로 노력해야 할 점이 많아서 사실 화장품을 꿈꿔서 학원과에 오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더 있을까요? 제 성격이 감성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데 화학공학과 괜찮을까요? 오, 화학공학과에 감성적인 친구 진짜 많고요. 논리적이지 못한 친구도 진짜 많아요. 근데 와서 그냥 화학공학과가 맛, 그 수업을 들을 때 재밌기만 하면 사실 그런 성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뭐 화공과라고 해서 꼭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오셔서 논리적인 거는 사실 기를 수 있어요. 감성적인 걸 이성적으로 바꾸는 건 사실 힘든데, 감성적이어도 되고 이성적이어도 되는데, 사람이 조금 더 논리적이면 말을 할 때 설득력 있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대학교 와서 충분히 기르실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있나요? 있으면 하셔도 돼요. 일단은 질문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만족도 조사 안내 드릴게요. 이제 2시 30분 되면 여러분들 휴대전화 문자로 만족도 조사 링크가 갈 텐데 아까 오전에 참석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피드백을 주셔도 되고 어땠는지 간편하게 설문조사에 응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주시고 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꼭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